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평택한 그린 항만 전략이라는 주제로 또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이번 세션은 하영석 계명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하영석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부 세션의 사회를 맡은 계명대학교 하영석입니다. 2부의 주제는 평택항의 그린 항만 전략입니다. 항만을 포함한 미래 물류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린, 세큐리티, 세이프티, GSS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8년 대비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50%를 감축시키는 선박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선박이 모이고 정량화하고 있는 평택항에서도 그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가 평택항의 그린 전략 수립에 도전을 주는 아이디어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는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이신 김근섭 박사님이십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는 정태원 성결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현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이신 최용석 교수님이십니다. 홍범진 주 연안항만 엔지니어링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할 터인데 시간이 많이 좀 줄여야 되는 관계로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근섭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입니다. 발표 시간을 가능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참고 가능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택항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항만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살펴서 평택항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항은 보시다시피 개항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물동량은 한 60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선박은 한 1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곧 100만 TU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비컨테이너 항만 중심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산업 지원 항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도 살펴보면 평택항은 과거 초기에는 공업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업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택항은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범위의 성장, 어떤 규모의 성장, 물동량의 성장,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평택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권의 다기능 복합항만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세션의 주제가 친환경입니다. 평택항의 육성 전략 개선 방안 쪽에서는 친환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친환경보다는 성장에 평택항의 정책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평택항에서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ECA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출 제한 구역이죠. 선박이 제한된 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MP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 전원 설비죠. 저압 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딱 두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평택항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항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내용도 많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LA항, LB항입니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AAP 계획, 굉장히 유명한 계획이죠. 친환경과 관련해서 거의 바이블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로텔담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항만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100%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에너지 사용량 감소에 보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는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친환경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수소항만 중심으로 친환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CMP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항만 계획입니다. 항만별로 모든 항만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항만들은 CMP 계획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공이 다 설정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화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육상에서의 트럭과 철도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LALB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럭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에너지의 재활용에 굉장히 재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역 장비는 모든 항만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하기 쉽습니다. 다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종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항만에서의 에너지 사용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선진 항만들은 에너지의 관리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항만에서 하고 있는 것들, 평택항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했으면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친환경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 않을 뿐이지 하고자 한다면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택항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산정입니다. 도대체 평택항에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얼마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감축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만별로 탄소 배출량 산정된 게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기본은 평택항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얼마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박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ECA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ECA는 단순히 들어오는 선박이 친환경 에너지를 써라
정도입니다. 다만 그와 더불어서 선박 속도 저감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같이 시행해 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소비량은 선박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선박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선박 속도 저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항만은 국내에 5개입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하고 시행해야 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평택항에서는 지금 그런 주체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누가 해야 한다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주체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행은 인센티브가 뒤따릅니다. 그 인센티브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면제 이걸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의 징수 주체가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체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중 카페리를 활용한 육상 전원 공급 장치를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상 전원 공급 장치는 고압 AMP라고 보시면 됩니다. AM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에 수전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MP를 활용해서 한중 카페리에 적용을 하되 수전 시설이 꼭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AMP를 설치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박의 접안 패턴을 잘 고려해서 AMP의 위치를 SPO죠. AMP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SPO라고 하는데요. SPO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AMP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AMP를 쓸 수 있는 선박을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는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항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누수가 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항만 전체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기술입니다. 우리가 스마트라고 하면 보다 빠르게 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마트는 굉장히 광범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효과입니다. 어떤 게 친환경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씩 스마트를 적용해 감으로써 친환경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가 됐던 친환경이 됐던 너무 크게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최근 항만 산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은 작게 하라. 그러나 바로 시작하라. 그리고 확대시켜라. 라는 세 문장입니다. 평택항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크게 하려고 하면 앞선 세션에서 이야기됐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 항만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상징적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조금씩 더 확대해가면서 선도 항만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기반을 전환하는 것이죠. 소위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수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소를 할 때 항만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장이나 보관이나 하역은 항만 관점에서 늘상 하던 겁니다. 근데 수소를 했을 때 우리가 항만에서 그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소를 쓸 수 있는 하역 장비, 수소를 쓸 수 있는 도구들, 수소를 쓸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선박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만들어져야지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시설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후자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지만 진정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에너지를 아끼고 그다음에 줄을 치는 방법은 작게 빠르게 하자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이 깊은 내용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태원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과 국내외 수소항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결대학교 정태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탄소 중립과 국내외 수소 항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해양수산개발원의 우리 항만 본부장으로 계신 김근석 박사님께서 우리 친환경에 대한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그려주시고 또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평택항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다면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에서 그럼 왜 수소가 평택항에 필요한가 위주로 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또 항만들이 글로벌 선진 항만들이 수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다투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개발됐던 신재생 에너지들이 결국은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열이라든가 또는 풍력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리퀴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소 에너지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와 약간 차별되게 일정 기간 동안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로서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수소라는 에너지가 유기 합성물로 화학 합성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셨겠지만 NH3 암모니아라든가 또 NH2 액화수소로 이게 수소가 바뀌었다 암모니아로 갔다 수소로 갔다 NH3로 갔다 이렇게 NH2로 갔다 이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이나 또 보관이나 또 활용 측면에서 아까 김근석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관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항만들에서 이 수소 항만을 미래 비전으로 두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평택항에 앞으로 수소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요, 수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소의 발전 단계인데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L2G입니다. 이게 LNG2 가스입니다. 평택항도 지금 LNG 인수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개 인수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이 가스가 수도권에서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천과 평택과 당진 쪽에서 많이 50% 이상을 거기서 피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를 통해서 이 개지를 해서 수소를 생산해내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도 평택항이 우리가 미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LNG 이송 선박을 통해서 저장 탱크, 그다음에 CCUS라고 있는데 기존의 이 LNG를 이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나머지 수소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게 1단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루수소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항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수소 발전 단계입니다. 이게 가스 투 가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약 2050년 기준으로 2,800만 톤을 수소를 수요적인 측면에서 2,800만 톤으로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5월달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계량적인 수치인데요. 2,800만 톤입니다. 그 중에 2,200만 톤이 82.1%입니다. 2,200만 톤이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19% 이외에 82.1%가 수입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 수소가 그린 수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블루 수소든 그린 수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이런 수소의 양은 극히 2050년까지 보더라도 미미합니다. 대부분 수입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고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스 투 가스는 뭐 호주에서 또는 중국에서 앞으로 수입할 수소에 대한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제가 보기에는 이 평택항에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2단계의 이 수입 수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수소 얘기하는 P2C입니다. 파워 투 가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제가 보도로 자료로 보기에 평택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그린 수소를 소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천연가스라든가 또는 석유, 기타 이제 화학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바로 그레이 수소 사실 그레이 수소는 수소 1kg를 생산해내는데 10kg의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여러 가지 메탄이나 가스를 통해서 LNG나 이런 가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CCUS를 캡처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두 번째 과정이 있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그린 수소, 여러 가지 그린 수소,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로 이어지는,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수소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여러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에 대해서 이제 수소 항만에 대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L2G와 G2G, 결국은 수입 수소의 부분을 누가 어떤 역할과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2%에 해당하는 수소가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이상은 수도권에서 수요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항만에서 그것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이나 평택항이나 당진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부산항이라든가 광양항에서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산 신항의 벙커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의 벙커링 내용들을 보시면요, 지금 LNG 벙커링입니다. LNG 벙커링 같은 경우에 63,000 스퀘어미터의 부분에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벙커링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또 부산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컨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정식 해상 플랜트 위에다가 수소 생산 시설을 탑재하고요. 그리고 선박으로 이를 수송하는 개념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리고 지금 수소를 수입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벙커링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소를 이동시키는, 운송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의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를 계획한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는 당진항의 지금 수소 부두 운영 계획에 있는 부분입니다. 당진항도 지금 송산지구 유휴부두에 수소를 계획했다가 수소 선석을 계획했다가 사실
수소는 개념적으로 볼 적에 조금 배후 단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입을 해서 암모니아로 수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액화수소로 수소로 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전환 시설이 수소연료 전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후 단지의 어떤 면적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쪽 송상부두나 또는 적절하게 아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쪽에 위에 보면 성문 신항 부분에 있을 텐데 아마 그쪽으로 아마 향후에는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해외 수소에 관한 항만들을 두 군데만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은 첫 번째 살펴보는 건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은 일찌감치 2022년 초에 홈페이지도 딱 들어가면 바로 나와 있는데요. 수소 환적 기지라는 것을 플랜카드로 내걸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산항이나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싱가포르항 이런 수준이 되면 이런 대형 글로벌 항만들은 이제 트랜십 환적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항만을 거쳐서 어떻게 다른 항만으로 수소를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런 계획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평택항은 항만 쪽보다는 수입 수소에 대한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로테르담에서 캡프레이즈로 지금 걸고 있는 수소 환적 기지, 이것은 독일의 20%의 수소를 로테르담을 거쳐서 피딩하기 위한 전략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중간에 있는 일본의 고베항입니다. 최근에 일본 고베항은 암모니아 선석을 벙커링 선석입니다. 2025년까지 완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소를 운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모니아로 우리가 수소를 변환시켜서 생산한 다음에 암모니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환시켜서 운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NH2인 액화수소로 수소를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NH2는 지금 기술적으로 당장 그 대형 용기로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운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암모니아로 운송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고보양에서는 2025년부터 그런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평택항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로테르담에서 우리가 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저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인 이 저장에 대한 스토리지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물류센터에 우리 물건을 보관하는 것 같이 수소를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요새 에너지 전쟁의 시대에서 이 수소의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수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방식을 지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로테르담 사례인데요. 소금 동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가스를 저장하는 공간을 가스도 이 소금 동굴에 저장할 수 있지만 이 수소나 액화수소나 또 암모니아를 저장해도 아무런 리키지 측면에서 우리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실험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 로테르담에서는 벌써 10만이나 30만 입방미터 규모의 이 소금 동굴, 개수로는 160여 개의 이 소금 동굴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항의 암모니아, 미래의 암모니아 전진 기지입니다. 인수 기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수소 물동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물동량은 극히 작습니다. 지금까지 67톤으로 목적은 튜브 트레일러나 독일에서 우리가 또는 독일에서 튜브 트레일러나 컨테이너 기능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입량은 이건 LNG나 LPG나 포함해서 우리가 수입량을 대충 카운터링 해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인천항과 평택항 지역에 110억만 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 중에 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20%라고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마 2050년 기준으로는 수소가 아마 2,800만 톤을
만약에 수입한다면 한 20%쯤에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될 수소에 대한 양은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 2,800만 톤이 2050년까지 지금 해수부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82.1% 2,290만 톤이 현재 수입 수소로 잡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수입돼서 우리가 이 수소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수소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주로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액화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라 하면 마이너스 253도로 액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진 완전히 얼음식으로 이렇게 냉각이 돼서 운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나 액화수소나 LOHC나 이런 방식으로 수출되고 수입되고 운송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우리가 운송하는 데는 어떤 방식을 앞으로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 기체와 액체, 화학적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화학적 방식이 아마 2030년대까지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체 운송으로는 액화해서 2040년 이후부터 그 양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된 다음에 운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50년까지 간다라면 암모니아와 액화수소가 섞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항만들은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수소로 변환하는데 딱 한 5배 정도의 암모니아를 더 많이 우리가 수입해 와야지 그게 한 5배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수소로 변환하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실제로 수소의 양은 적어지기 때문에 17.8%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갖고 오면 17.8%만 한 5배 정도가 더 많은 암모니아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항만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톤수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00만 톤, 2,200만 톤이 수입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이나 다른 항만에서 수입을 해오는 수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소의 양이 필요하다라, 암모니아의 양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주로 액화수소나 암모니아로 이렇게 결합해서 수송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부두 시설이나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가 우리 LNG 지금 보는 것처럼 탱커가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항만에 관련됐을 때 그러면 항만마다 준비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뭘까? 이렇게 16가지를 저희가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는 패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항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수소 인수기지나 이제 생산 시설이 일부 작지만 수전의 시설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든가 또 벙커링, 그 다음에 수소 파이프라인, 그리고 저장 비축 시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하역 장비, 수소 충전소, 모빌리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택항도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수소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탑다운 방식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지금도 수소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평택항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전략적인 계획들을 입안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암모니아 개지를 통한 플랜트 부지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소는 절대 벙커링을 하든 뭐를 하든 항만에서 선석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배후 시설에 분명한 배후 부지에 여러 시설들이 복잡한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안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이제 창출될 텐데요. 특히 지금 당진에서 생각하는 시설 규모를 보시면요, 약 한 26만 평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지, 이건 LNG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지들이 필요로 합니다. 물론 양에 따라 또 기능에 따라 그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정확한 부지나 또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안해 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수부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2,800만 톤 2050년까지 여러분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200만 톤이 해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로테르담에서 3단계 전략을 세운 요 어떤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평택항의 수소 전략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원 교수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왜 수소인가라는 부분하고 평택강을 수도권 수소에너지 공급항으로 장기적으로는 P2G 파워 투 가스로 가야 되지만 중단기적으로 G2G 그린수소 생산 수입 유통 항만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두 분 토론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순천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대학교 최용석입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하신 내용들이 거의 해외 선진 항만들에 대한 사례가 이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근섭 케마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에서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조차도 국내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발표하신 정태원 교수님께서는 해외 항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적합하거나 또는 우리 평택 당진항에도 적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몰드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소 항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전체 큰 그림은 사실은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하는 큰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항만에 대한 큰 정책적인 전환점은 2년 전에 2020년 9월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년 전에는 자동화 항만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자라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4대 항만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평택 단진항은 그냥 지금과 같은 다기능 복합 항만으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1년 전에는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소항만 생태계를 조성하자라고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14개 항만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평택 단진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그린 항만에 관련된 내용과 수소 항만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묶여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몇 가지 정책들이 지금 같은 시간축을 가지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항만공사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도 2년 전에 발표돼서 추진을 해야 되고, 작년에 발표된 것과 같이 이제 수소 항만에 대한 생태계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한 5년 전에 발표 나섰던 탄소 중립도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항만공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ESG 경영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친환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서도 그린 항만 또는 탄소 항만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평택 당진 항만이 국내에서는 5위권의 항만이라고 물동량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지금 2040년까지 우리가 수소 항만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죠. 근데 보통 항만은 계획을 짜고 실제로 뭐 운영에 들어가서 검증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그때까지 시간을 보면 지금 출발한다 하더라도 당진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 다르게 보고, 평택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항만들 중에서는 국제무역항 중에서는 꾸준히 성장해 왔던
성장력이 상당히 있는 항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수소 항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평택항은 향후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태원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앞 세션에서 발표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묶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수소 스마트 항만으로 갈 거냐, 수소 그린 항만으로 갈 거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정책 방향을 잡아갈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럽의 선진 항만,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수소 항만을 추진하고 있는 항만들에서 가져와야 될 것들은 뭐냐면 수소 그린 항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은 아니지만 평택 항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향을 잡아서 가다 보면 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과도기에 10년 안에는 이제 LNG를 사용하는 하역 장비로 갔다가 다시 수소 기반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평택항은 어떻게 잘 건너가서 10년 이후에 정말 수소 항만에서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진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경기 평택 항만공사가 주도하고 있지만 지역 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를 만들려면 적어도 지역의 배후 산업과 또는 특히 자동차 수출입을 하는 이 항만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는 저도 정태원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들이 향후에 한 10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계를 밟아 나가서 앞에서 설명했었던 두 번째 단계가 추진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린, ESG 이런 것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어떻게 사실 항만을 규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결국 평택 당진항이 수소 그린 항만으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갖추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범진 이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안항만 엔지니어 홍범진입니다. 먼저 본 포럼을 개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박사님들 발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당하는 업무는 그 항만 엔지니어링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NG 터미널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경험을 가지고 현재 그 해양수산부 본부 정책과제로 두 건을 중에 한 건을 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명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는 그 항만 분야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이고 하나는 전국 그 62개 그 무역항 연안항 그다음에 국가관리 지방관리에 대한 수상만 기본계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항만 분야 탄수중 인프라 구축 및 기반 기술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초부터 이 과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 뭐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선박 이거에 대한 적정 저반 시설에 대한 규모나 배치 기준 이거에 대한 또 수출입 수소에 대한 수출입 생산 저장 공급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 시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050 그 탄소 넷제로화를 위한 이제 에너지 결합 실험 방안 검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 내 에너지 자립 방안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것까지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 관련 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관련해서 그 관계자분들을 많이 뵀었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은데 아까 정태원 교수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면은 현재는 지금 암모니아 수입 외에는 그 친환경 그 수소를 수입하는 대체 수입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 KAR 항구 성급에서도 이런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5개년차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현재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뭐 그
그 초고압, 초극저온 마이너스 253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저장 시설 자체가 기술적으로 아직 좀 실증해서 상용화 단계까지는 갈 길은 아직 좀 많이 남은 상태여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암모니아 추진, 암모니아 그 저장을 해서 운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50년까지 가기 전까지 그 버퍼링 구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근섭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정태웅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평택항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면은 우선 뭐 경쟁 항만들이 너무 많지만 그 에너지 수입 자체에 대한 이제 수소 자체에 대한 수입 저장 시설 유치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든 지자체라든지 경쟁 항만들에서는 이런 대규모 비축 기지를 유치를 해야만 아무래도 항만의 경쟁력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생산 저장 뭐 발전이라든지 모든 데에 지금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평택 그 경기도나 뭐 인근 서울같이 뭐 2천만 이상 되는 그 인구 배후를 두고 전 후방 산업이 지금 많이 발달된 현 상태에서는 에너지 수입에 대한 저장 시설 유치가 가장 효율적으로 평택항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가장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또 그 대중국 무역을 통한 이제 여객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들이 많은 물동량이 발생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 김구섭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친환경 육상 전원 공급 장치 AMP를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그 항만 하역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갖추는 그런 추진이 아마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만 내 이제 그 석탄 화석 연료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하역 장비들은 아무래도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전기 모듈화된 전기 추진으로 좀 갈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 자체라든지 뭐 해당 그 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후 단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장비 자체가 그 운영 단가라든지 도입 단가가 기존 그 디젤 발전보다는 약 2.5배, 2배 정도 많이 드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도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중국 BYD라는 그 전기 트레일러 회사에서도 지금 뭐 많이 아직까지 현대자동차는 아니지만 많은 그 다국적 기업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트레일러를 적극적으로 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운영사라든지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두 분 발표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업 자체도 막연한 뭐 미래는 아니지만 당장 단계적으로 계속 밟아나가고 서로 토론하고 모의하고 그다음에 발전시켜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앞으로도 평택 당진항이 수상만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평택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수입 저장 시설이 먼저 유치가 돼야 된다. 그 이후로 친환경 육상 우선적으로 보급 장치인 항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 김근섭 박사님 먼저 뭐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태현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코멘트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내 평택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만에서 친환경 항만을 지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약간 지향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씩이라도 좀 나가줘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항만들은 더 많고요. 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사실 이 친환경 정책은 어느 하나의 주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모든 주체들이 사실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젠다인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만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래서 뭐 수소도 좋고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작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욕심 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에 발전 단가가 LNG 가격이 메가줄당 35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 계약 20년을 하면은 REC가 한 160원에서 2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에 문제, 그 문제랑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옆에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블루 수소를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해야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땅이 한 3,000에서 3,500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발표한 내용들 안에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 2,800만 톤 2050년 기준으로 그 안에서 한 2,200만 톤이 아마 수입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생산 수소에 대한, 그게 그레이가 됐든 블루가 됐든 그린이 됐든 생산량들을 이게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나 효율성, 생산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비중의 수소를 수입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100%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수소에 대한 준비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입 수소를 어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해 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지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또 함께해 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0분입니다. 10분 정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세 번째 세션 전문가 재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4시 20분, 10분 후인 4시 반, 4시 30분에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하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가장 하이라이트 세션인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오늘 포럼이 많이 시간이 지체가 돼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씩 그 제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세션은요, 행사의 공동 주관을 맡아주신 사단법인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한종길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협의회 회장 한종길입니다. 긴 시간, 정말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2시간, 3시간 계속 듣는 건 사실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닌데, 우리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전문가 재연 시간에는 정말 귀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무역, 물류, 관세, 이비즈니스 등 학계를 이끄시는 우리 15개의 학회로 구성된 것이 저희 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시간 강사 분들까지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분 이상이 우리 협의회 소속 학회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련 학회의 대표자들이 평택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앞에 두 세션에서는 해운 항만 측면에서 평택항 경쟁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해운 항만을 뛰어넘어서 무역, 전자상거래, 경영, 관세, 물류 등의 측면에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분들로부터 평택항,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저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날 시간은 정확하게 마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우리 학회장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딱 2분씩 정도로만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영태 우리 한국국제상학회 학회장님부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동의대학교의 박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2022년 10월 25일부로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사와 포도와 항로 개수를 했을 때 최고 금액이 지금 4억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와 포도는 2억 9,500억으로 이렇게 이제 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정가분, 포도 역시 규모와 정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요. 또 이제 기준을 봐보면 이 물량들을 어떻게 이제 솎아내는가 하면 포트미스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걸 가지고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솎아내요. 근데 이제 제가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항만공사들의 배후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만 배후단지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2종이 있는데 지금 거기 1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제 스타팅을 해서 유치를 굉장히 많이 또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제가 여기 이제 기준을 봐보니까 일시라물 직업 실적은 이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포도 부분에서 나와져 있는 게 보였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안 들어가면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배후단지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이 업체들의 고민은 실적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평가가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데 화물 창출, 투자, 그 다음에 고용 이 세 개의 파트를 평가를 해보면 항상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간당간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종 항만 배후단지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사실은 이제 1종, 2종이 지금 여러분들 아우러서 지금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 신항에 화물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물류업체들만 지금 대부분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제조업체들도 완전히 문을 열어서 외국에 있는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오도록
지금 해양수산부의 관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종 부분도 굉장히 지금 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종부터 여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으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영태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정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학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찰대학 정웅 교수입니다. 전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논의들이 어떤 실물적인 물적 인프라에 관한 거, 항만 인프라, 물류 인프라에 관한 건데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출을 해서 마지막 성과를 내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이 가면 반대 방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수출품을 실어가지고 보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크레딧에 대한 위험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삼성화재다 무슨 해상보험이다 이런 거는 물건에 대한 겁니다. 불이 나거나 뭐 잊어버리거나 뭐 그런 건데 크레딧에 대한 그 리스크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면 뭐합니까?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것이 우리 무역보험이라는 것, 무역신용보험이라는 것이고 그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용을 지키지 못해서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날에 전쟁이 나거나 뭐 혁명이 나거나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이렇게 물적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지만 어차피 마지막에 구현이 되는 거는 돈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수출 안심보험이라고 그래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단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은 제가 과문하는 탓인지 몰라도 그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그 평택시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런 그 정책 보험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돈을 받아내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좀 손해 보지 마시고 많이 그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원 국제 이비즈니스 학회 전 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원입니다. 우리 그 평택항은 이 중국이라는 그 특수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굉장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제 해운 항만업계에서는 굉장히 빅뱅도 예상되고 있고 또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물류나 항만 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아시아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의 그 물동량이 세계 물동량의 3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평택항의 역할도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래서 이때 바로 평택항 미래 전략 포럼이라는 이런 개최는 굉장히 그 시의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그 이비즈니스와 관련돼 가지고 평택항 발전 중 뭐 스마트 물류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특히 앞에 여기 지금 초침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 전략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그러니까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 하에서 어떤 그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굉장히 이 유익한 그런 포럼이었고 저도 많이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 선구적인 안목으로 이런 그 중대한 포럼 개최에 앞장서 주신 우리 그 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존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영효 한국물류학회 학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2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뭐 공부를 한 입장에서 두 가지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항은 역시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기술이 발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난 5,000년간의 인류 역사보다 지난 100년간의 기술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의 그 기술 발전이 지난 100년간의 기술 발전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5년 후에 그 기술 발전은 무지하게 빠릅니다. 지금 여기 주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라도 따라잡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스마트 항만은 포트 4.0 시대입니다. 스마트 항만 포트 4.0의 키워드는 딱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라이즈드, 진흥화죠. 두 번째는 컬래버러티브, 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린입니다. 그래서 ESG,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를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지금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속화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정리해 보면 인천항과의 관계인데요. 지금 평택항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천항은 결과적으로는 소비재 위주로, 평택항은 결과적으로 산업재 위주로 이제 항만이 될 것 같은데 결과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이 세 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관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기관이 협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영효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재학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재학입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동안 평택항의 발전 과제와 관련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 그러한 또 논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발전 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정책적 방안이 있고 또 제도적 방안 그리고 마케팅적 방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적 방안에는 항만 및 부대 시설의 확충, 또 항로의 신설, 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승격, 항만 배후단지, 또 친수공간의 확보, 또 인천은 항하고 전략적 제휴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제도적 방안으로는 이제 관세 자유 지역, 또 무역 자유 지역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또 통관 제도를 완화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마케팅적 방안으로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창출해야 된다든지, 또 내륙 운송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또 선사를 유치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얘기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고 또 현재까지도 논의되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정책에 잘 반영이 됐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포럼에서도 논의되고 또 토론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에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평택항의 이 강점이 뭔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인접한 지리적 인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간선 항로에서 벗어난 그러한 입지라든지 또 미주 노선 등 전개 항로가 부족하다든지 또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에서 수출입 이러한 물동량만에 의존한다든지 이러한 측면 또 상반된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진 전략에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든지 장단기적인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우리 학 회장님들을 막 몰아붙여서 2분 이상 발언을 못하도록 해서 우리 학 회장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길 한국관세학회 학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조원길이라고 합니다. 우선에 뭐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이 있지만 앞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평택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이 평택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입지 조건 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평택 당진항 발전 협력 체제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평택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평택 그러면은 태국 적부터 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다면은 요즘에 아마 설문지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평택 시민들은 이 평택항 자체가 우리 평택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 정책적인 면, 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미지 제고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군의 모든 기지들이 다 평택에 다 모여 있는 상태고 또 더불어서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다 입주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국제 고덕 신도시와 연계된 평택항의 역할 또 그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을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고 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튀르키예, 즉 터키죠.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객선, 그 다음에 대규모 관광 자원을 이렇게 평택항으로 입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제가 관세학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가 교수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세학회장으로 말씀드리면 대중국 수출의 거점 역할, 전자상거래나 이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거점항으로 이미지가 굳혀져 있지만 국제항으로서 환적할 수 있고 또 편의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이 평택항이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토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태 학회장님께서 화물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서 제조업체 유치를 같이 고려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우 학회장님께서 화주들의 정책보험 이용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특히 크레딧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역보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전 학회장님께서 동북아 경제 발전에 대응해서 이 비즈니스 허브 항만으로서 평택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영효 회장님께서는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에 기술 혁신의 항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인천 평택항의 통합 조정 기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학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항만이라고 하는 강점을 주장하기보다는 강점에 대한 새로운 그런 파악을 해서 장단기 로드맵을 만들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길 회장님께서 또 평택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보아 보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평택 당진항 발전 협력 체제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평택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 관광 여객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린 항만 발전 전략도 같이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국 거점 항만을 뛰어넘어서 환적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코리아 랜드 브릿지의 거점 항만으로서 평택항의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출발해서 평택에서 우리가 양국이 서로 삼국이 서로 연결되도록 해서 일본에서 온 화물이나 또 일본으로 가는 화물들이 평택에서 중국의 대륙철도와 연계되고 대륙철도를 따라서 중앙아시아까지 연계되는, 그래서 그런 담대한 구상 가운데에 평택항의 역할이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카페리 항로를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모선 기항 횟수를 정대시키면 카페리와 컨테이너선의 공동 발전 전략을 평택항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만은 또 마쳐야 하는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끝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마이크를 우리 아나운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마무리해 주신 우리 한종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2022 평택항 미래전략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두 마스크를 벗고 또 환한 얼굴을 보면서 이 행사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가시는 길에 기념품과 주차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서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